자, 376페이지 부가가치세 이론을 유형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이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본문에서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추가된 가산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추가된 내용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추가된 내용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연습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에서 하나씩만 또 선택해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6번 문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376페이지에 6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 과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사람은 누구냐?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죠. 사업장별로. 하지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게 되면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는데 납부는 한 군데서 할 수 있어요. 그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이고, 또 하나 제도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이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도 하나, 부가세 신고도 한 군데서, 납부도 한 군데서 부가가치세에 관한 모든 신고와 납부를 하나의 사업장에서 본점에서 할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밑에 네 사람의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김한공.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서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도 총괄하에 할 수 있어. 예. 김한공은 맞았어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이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에 세금 계산서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발급해야 해. 틀렸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것은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것이지, 세금 계산서 발부도 사업장별로, 신고도 사업장별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틀렸고요. 세 번째,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할 때에는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 20일 전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포기 신고도 그렇고 적용 신고도 그렇고 과세기간 종료 20일 전이 아니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고해야 돼요. 시작하기 20일 전. 예. 과세기간 종료라고 해서 틀렸어요. 그러면 김세모는 뭐가 틀렸겠어요? 법인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법인의 경우는 지점에서도 총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뭐 본점, 이렇게 지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개인 사업자는 주된 사업장에서 우리가 총괄 납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우리는 주된 사업장이 여기다라고 신고하면 되는 거죠.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규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법인이 뭘 만들어야 되죠? 정관을 만들죠. 법인 정관. 그 정관에 본점을 어디에 둔다? 이렇게 본점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는 우리가 총괄 납부를 법인 본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점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은 1번이 답이 된다 이거죠. 나머지 세 사람 무엇이 틀렸는지 아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과세 대상에서 하나 골라보면은 5번을 하나 보겠습니다. 5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상품의 장기 할부 판매 과세죠. 2번 제품의 교환 거래 과세죠. 3번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은 거래라고 보지 않죠. 그래서 3번 과세가 아니다. 즉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4번 생산한 제품을 고객에게 증여하면은요 사업상 증여로 과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은 근저당 설정이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78페이지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에 대한 문제. 12번을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 1번 의료보건 용역을 제공한다. 의료보건은 면세 용역이에요. 예, 면세. 그래서 1번이 과세 용역이 아니고 면세 용역이다. 의료보건 용역 면세입니다. 다음에 2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다. 과세입니다. 우리가 용역의 공급이 원칙적으로는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무상 공급은 원래 공급이 아닌데 한 가지 예외가 바로 이 2번, 보기 2번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는 공급으로 본다 해서 과세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3번 산업재산권을 대여하는 경우. 네,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이죠. 네, 산업재산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산업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한번 바꿔보면은 용역의 공급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산업재산권 무형자산인데요. 무형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예. 무형자산이 재화거든요. 재화. 그래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 그런데 임대라고 해요. 이거 대여라고 그랬죠. 대여. 대여는 용역으로 봅니다. 대여는 빌려주는 거예요. 네. 임대업은 우리가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때문에 산업재산권, 특허권 대여한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양도했다.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예. 양도든 대여든 과세는 과세인데 그것이 용역의 공급이냐 재화의 공급이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3번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다음 4번 건설업자가 건설 용역을 제공하면서 건설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자재를 부담하든 부담을 하나도 안 하든 관계하지 않고 모두 용역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전부 용역이다.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건설이 용역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용역의 무상공급에서 과세되는 건 여기 2번 보기에 있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요거 하나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에요. 공급이 아닌 거 1번. 의료보건 용역 면세 용역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379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자, 우선 영세율 하면 여러분 수출을 떠올리면 돼요. 예, 수출. 자, 1번 대행 위탁 수출하는 경우. 네, 위탁 수출이든 직접 수출이든 다 영세율이에요. 다음 2번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네, 외국 항행 항공기 말하는 거죠. 네, 수출이죠. 영세율입니다. 다음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와. 자, 내국 신용장이라는 것은 국내 법인 간의 거래인데 신용장이 있다는 거예요. 수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용장을 말하는 겁니다. 임가공, 수출용품 임가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겁니다. 만약에 현대자동차에서 승용차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타이어를 안 만들죠. 타이어를 끼려면 우리 회사, 우리 국내에 있는 타이어를 사서 끼우겠죠. 그때 그 타이어를 공급한 회사에 내국 신용장을 보내주면은요, 부가세를 면제받아요.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영세율 적용. 그래서 만약에 타이어가 한 짝에 5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하면 55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출품에 자동차의 그 생산에 사용하려고 할 때는 50만 원을 살 수가 있어요. 부가세를 영세율을 적용받으니까. 그럴 때 현대자동차는 만약에 한국 타이어다 그러면 한국 타이어에 내국 신용장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영세율로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와 이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 우리가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이 아니고 면세죠. 면세. 신발을 제조하는 회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신발을 제공했어요. 그러면 면세 적용해줘요. 면세. 영세율 적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은 면세. 따라서 영세율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하면 답이 여기서는 4번이 되겠네요. 1, 2, 3번은 다 수출과 관련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여기서는 면세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그랬네요. 자, 중국산 콩. 자, 콩은 농산물이죠. 농산물 면세입니다. 면세. 고속철도 운송 용역이다 그랬어요. 고속철도. 일반 철도는 면세인데 고속철도 과세예요. 다음에 수집용 우표라고 그랬어요. 일반 우표는 면세입니다. 그러나 수집용은 과세입니다. 부가세가 있어요. 다음에 라번에 실내 도서 열람 용역. 도서관이죠, 도서관. 도서관의 열람, 열람비 면세예요. 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아마추어 체육 경기, 이런 것들 면세죠. 자, 그래서 면세에 해당되는 거 두 개가 되겠습니다. 17만 원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12번도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니까. 면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볼까요? 가번, 토지 면세입니다. 토지의 공급. 그 다음에 국민주택의 공급 면세죠. 수돗물 면세입니다. 자, 착화탄이라는 거, 번개탄이라는 거 하는 건데, 우리가 번개탄은 과세로 돼 있어요. 번개탄은. 하지만 연탄 면세입니다. 연탄. 그러나 착화탄이라는 것은 연탄에 불 붙이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과세.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면세 구분할 줄 알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381쪽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관련된 문제 하나 먼저 골라보면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다음 자료로 대손세 공제를 차감한 후에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데이터를 3개를 주었는데요. 가번에 국내 매출액 6,600만 원인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공급 대가가 6,600이면은 이 중에 매출세액은 뭐 계산기 안 써도 되죠? 600만 원. 매출세액 구하는 거니까. 다음 나번에 수출액 4천만 원이면 매출세액은 0. 영세율이니까. 그 다음에 다번을 보면 전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포함된 국내 매출 관련 채권 330만 원 부가세 포함으로 이것이 거래처의 파산으로 단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가지고 매출세액 공제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대손세액 공제를. 그러면 여기서 부가세는 30만 원입니다. 이 30만 원의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으므로 30만 원은 빼줘야 되는 거죠. 대손세액 공제 30만 원을 빼주면 570만 원이 이번 1기 확정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페이지에서도 하나 또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 또 하나 보면은요. 13번을 풀어보면 어떨까요? 13번 382쪽 13번 보십시오.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가번 제품 국내 공급가액 매출 할인 20만 원을 차감하기 전 공급가액이 1억 원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출 할인이라는 건 빼줘야 되는 것입니다. 차감하기 전이니까 20만 원을 빼면은 공급가액이 1억이 아니라 9,980만 원. 이 9,980만 원의 10%가 매출세액이죠. 9,980만 원의 10%는 998만 원. 여기다 좀 써겠습니다. 998만 원. 가번에서 매출세액을 구하면 9,980,000이 일단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번을 보겠습니다. 나번 직수출 공급가액이 2만 US 달러, 2만 달러.
선적일은 7월 20일 날 선적을 했습니다. 자, 7월 20일이면 2기 애정 과세 기간이죠. 예, 선적일 기준으로 공급 시기를 수출품은 선적일로 따집니다. 그래서 24년 7월 20일 2기 애정 신고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수출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매출세액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번에 직접 수출 이번 과세 기간이든 아니든 어쨌든 수출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해서 부가세는 없다. 그래서 0. 그 다음에 답은 매입처별로 수령한 판매 장려금, 매입처로부터 우리가 장려금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매출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매입자 입장에서 받은 거니까 이건 매출세액 산출하고 관련 없는 데이터입니다. 이건 매출하고 관련 없는 데이터예요. 우리는 매입 데이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매출세액을 구하라는 거니까 답은 998만 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요. 이렇게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도 매출세액에 관한 문제 나옵니다. 자, 384페이지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죠, 문제들이. 23번 문제 한번 볼게요. 23번 384쪽에 우리가 페이지 수 맞나요? 방금 우리가 어디서 풀었죠? 13번 문제 풀었죠? 그러니까 382쪽이었죠? 383쪽에서 하나 골라보겠는데요. 여기서 아까 몇 번을 하자고 그랬나요, 제가? 383쪽에서 21번 한번 보죠. 21번. 비슷한 문제입니다. 아까 13번과 비슷한 문제니까 한번 볼까요?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기간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이다.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자, 국내 매출액은 44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매출세액이 10%, 44만원 해당되고요. 다음에 수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이 없습니다. 0. 그 다음에 수출 대행 수수료의 수입액, 우리 회사가 수출을 대행해 줬다는 얘기예요. 대행한 거에서는 영세율 적용 못 받아요. 우리 회사가 수출을 대행해 주고 60만 원을 받았으면요, 거기에 부가세 10% 매출세액으로 우리가 신고해야 됩니다. 대행 수수료는 영세율 적용이 해당되지 않는다. 수출 대행 수수료. 그러니까 여기에 6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의 매각이 있는데요.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없는 거죠. 토지는 면세. 다음에 마지막 데이터가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 장려품. 거래처에 판매 장려품을 주었다면 과세예요. 과세. 그런데 시가로 과세합니다. 50만 원어치 신발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 신발 제조업이니까. 그러면 50만 원에 판매를 한 것으로 간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가세를 5만 원 신고해 줘야 됩니다. 5만 원. 50만 원에 10%가 매출세액이니까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돼요. 44만 원, 6만 원, 5만 원. 예, 55만 원이 답이 됩니다. 예, 3번 55만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 문제 보겠습니다. 384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몇 번이라고 하나 골라봤었는데 23번 한번 해볼까요? 네, 23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4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예, 포함되지 않아야 그게 과세 표준인 거죠. 제품 판매액, 요게 과세 표준이죠. 견본품의 시가. 자, 아까는 장려품을 주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과세를 합니다만은 견본품을 주었다는 거예요. 거래처에다가. 견본하면 여러분 샘플을 생각하시는 거죠. 샘플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세 번째, 사업에 사용할 토지의 공급액. 예, 토지는 면세입니다. 과세 표준이 아니죠. 네 번째,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의 대표자 개인적 사용. 자, 매입세 공제받은 제품을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시가로 과세됩니다. 예, 시가가 500만 원어치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50만 원. 50만 원 되겠습니다. 부가세가 아니고 여기서는 과세 표준이니까 500만 원이 과세 표준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6천만 원과 마지막에 대표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가 500만 원. 6,500만 원이 1번에 있습니다. 1번이 답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매입세액에 대한 문제 풀어봅시다.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의 안분계산 FAT 1급에는 안 나오는데 TAT 2급에 추가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안분, 정산, 재계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과세기간에 발생한 것은 안분계산이라고 하고 그 안분계산한 것과 확정신고기간에 발생한 것은 합쳐서 안분계산한 것과 확정기간에 발생한 것을 합쳐서 6개월치로 정산한다고 그랬죠. 정산. 그 다음에 감가상각자산은 건물은 10년간, 건물 외에 감가상각자산은 2년간 재계산한다고 그랬어요. 재계산. 그거 기억하시죠? 자, 여기서는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맞아요. 공급가액이 뭐예요? 매출액. 총 매출액분의 면세 매출액. 그 비율만큼 공제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공제해 주는 거죠. 공통매입세액을 가지고. 그래서 공급가액으로 안분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확정신고 시에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이상 증감이 된다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네, 감가상각자산은 재계산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5% 이상 증감이 있을 때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주 미미한 변동에 대해서는 재계산이 생략됩니다. 2번도 맞았어요. 3번 애정신고 시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였다면 확정신고 시 정산할 필요가 있죠. 없는 게 아니고 안분 계산한 것은 확정 때 꼭 정산 대상이 된다. 예, 확정 때 정산해야 돼요. 근데 정산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요 재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경우하고 같아요. 예, 5% 이상 아니다. 네.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정산 무조건 합니다. 5% 이상 증감 따지지 않아요. 5% 이상 증감 따지는 것은 과세기간 대 과세기간, 이건 즉 이 재계산할 때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정산을 필요로 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3번이 그래서 답이 됩니다. 옳지 않다. 다음에 4번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미만 공통매입세액이 너무 작죠? 이거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어떻게 해요? 모두 공제되는 매입세액 모두 공제해준다.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옳지 않은 거 찾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하나 매입세액 관련해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11번 386쪽 11번 한번 봐주세요.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일반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 7월부터 12월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했습니다. 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이 안에 섞여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제1기 과세기간 신고 누락된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 자, 1기 때 누락된 것이다 그러면요 1기 때 확정 신고까지 신고해야 이거 공제돼요. 1기 때 누락된 거는 2기 때 못 받습니다. 2기 때.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수정 신고라는 걸 해야 되고요. 2기 과세 기간에 우리가 신고할 때는 1기 거는 매입세 공제를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다음 제2기 과세기간에 구입한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 기말 현재 보유 중이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다 라는 건데 매입세액은 그 원재료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관계없이 매입한 것이면 공제 대상이 되죠. 그래서 2기 과세기간에 구입한 거 매입세액 공제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직장체육대회 관련 매입세액,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요. 그래서 80만원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공장 부지 조성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공장 부지라 그러면 토지잖아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죠. 자, 그러면 50만원에 80만원 더하면 130만원이죠. 1번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매입세액 문제 또 하나 18번 한번 문제. 비슷한 문제입니다. 18번 다음은 컴퓨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건 납부세액이니까 매출세액을 먼저 구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구해서 빼주면 납부세액이죠. 단 모든 거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자, 매출이 어디까지냐면 요 두 개가 매출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매입은 그 밑에 여기서부터 요 세 개가 매입이네요. 자, 그러면 매출세액을 보면은요, 국내 매출액이 3,000, 직접 수출이 1,200입니다. 직접 수출은 영세율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없고 국내 매출에 대해서만 10% 300만원 매출세액 먼저 구하고요. 다음에 매입세액을 구해보면요, 컴퓨터 부품 매입세액, 매입액, 그러면 컴퓨터 부품 1,100만원이면 매입세액이 110만원이겠네요. 밑에 걸 빨강색으로 써야 되겠네. 그럼 110만원 매입세액 공제되고요. 그 다음에 배달용 1톤 트럭을 구입했어요. 1,500에. 네, 트럭은 매입세액 공제되죠. 그러면 10%는 150만원 매입세액 공제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 증정용 선물 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래처 증정이라면 접대비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건 무시하면 됩니다.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거래예요. 자, 그래서 매출세액 300만원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260만원을 빼서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되죠. 예,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이런 계산 가능하시죠? 다음 페이지에서 하나 또 골라보면요, 문제 많죠? 26번 한번 보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및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세금 계산서 문제입니다. 1번, 공급연월일은 세금 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가요?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세금 계산서의 날짜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인 것은 작성 연월일이에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공급받는 자가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소매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소매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해도 된다고는 돼 있어요. 하지만 공급받는 자가 자기가 사업자라는 걸 밝히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매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어요. 2번 틀렸고, 다음 3번.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네.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은 원칙은 공급일에 발급하는 것이 정상 발급이에요. 하지만 공급 전에 발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발급을 공급일 전에 했다면 7일 내에, 여기 말한 대로 7일 내에 대가를 받아야 정상적인 발급입니다. 네. 그러면 3번이 옳았을까요? 네,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원인 법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3번 맞았습니다. 옳은 것은 3번.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 법인 사업자는 모두 의무 발급 대상이에요. 법인은. 우리가 직전 연도에 공급가액이 얼마 이상인 경우라고
전제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개인 사업자. 그래서 4번 틀렸다. 다음 페이지 신고와 납부에 관한 문제 하나 보면은요. 문제들이 전부 길어가지고 좀 짧은 거. 5번 문제 약간 짧아 보이네요. 5번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에는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신고 때 신고 납부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개정세법에 의해서 법인사업자도 고지 납부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를 두었습니다. 고지 납부라는 것은 편한 거죠.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해 가지고 법인은 그냥 세무서에 은행에 가서 납부만 하면 되니까 고지서에 있는 세금을 그러니까 신고 절차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겠죠. 자, 그런데 다 모든 법인이 다 예정 때 그렇게 고지 납부를 하는 게 아니고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만 개인사업자처럼 고지 납부합니다. 1억 5천만 원 미만. 직전 과세기간이니까 6개월치예요. 직전 6개월치. 자, 1번은 맞아요. 다음에 2번. 조기 환급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과세 표준은 확정 신고 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조기 환급 신고했다면 확정 신고할 때 빼고 신고해야죠. 이미 신고한 거 확정 때 빼고 한다. 2번 맞는 설명이고요.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3번.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네. 우리가 개인 사업자는 고지를 해서 세금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예정 신고 때. 그런데 소액은 고지를 안 해요.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고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 납부 안 하고 확정 신고 때 한꺼번에 납부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면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 면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 과세 표준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 주죠. 부가세를. 그러나 지금은 예정신고라고 한 거 보니까 예정신고의 대상이 되면 이건 법인이에요. 개인사업자라고 그랬나요? 자,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고 4번 개인사업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자,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요. 개인사업자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영세율 사업자 조기환급 대상이에요. 또 시설 투자를 많이 한 과세기간, 시설 투자, 신규 투자 같은 거, 그러면 조기환급 대상이에요. 그래서 법인만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수출을 하는 경우에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거죠. 4번이 옳지 않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간이과세에서 문제 하나 풀어보고 부가가치세 문제 풀이를 마치면 되겠네요.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간이과세에 관한 마지막 문제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맞습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요. 다음 2번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거 틀렸습니다. 과거 같으면 맞아요. 과거에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4,800만 원 이하였거든요. 미만? 이하. 그런데 중간에 8천만 원. 지금 그보다 더 올라가 있죠. 그러면서 과거에 4,800만 원 이상 되는 일반 과세자이었다가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가 되어버린 그 사업자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다. 2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네, 부동산 매매업은 우리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몇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 매매업도 해당이 돼요.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부동산 임대업은 과거의 기준을 적용했어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유흥업, 유흥업. 이 업종은 이 개정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예요. 부동산 임대업하고 유흥업은. 그러니까 4번은 맞았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TAT 2급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유형별 연수 문제 좀 체크해봤습니다. 네, 가산세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못 찾았나요, 저희가? 출제 나중에 기출 문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소득세 107페이지로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